리명호 동지, 지금 즉시 청사로 나와라. 2024년 10월 15일 새벽 3시 평양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김정은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20년 넘게 최고 지도자를 모셔왔지만 이런 떨리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되죠. 청사회의실에 도착한 순간 정치국 위원들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날 밤 도대체 김정은의 권력 핵심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국정원마저 그 내막을 접한 뒤 경악했다는 그날의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죠. 화면에 떠오른 번호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직통 번호였거든요. 리명호 동지, 지금 즉시 청사로 나와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1국 부국장으로서 20년 넘게 그분을 모셔왔지만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평양 시내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하지만 청사 쪽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검문소마다 병력이 2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동지, 무슨 일입니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청사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치국 위원들이 새벽 시간에 모두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떨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김정은 동지가 나타났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주애가 사라졌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김주애, 우리 공화국의 미래였던 그 아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9시 이후부터다. 별장에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확인해보니 침실이 비어 있었다. 김정은 동지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공포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보위부 간부로서 즉시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동지, 별장 경비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경비원들은 모두 자리에 있었다. 그 누구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상했습니다. 별장 경비는 제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이었거든요. 나가는 길목마다 센서가 있고 감시 카메라도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즉시 전국에 비상령을 내린다. 김정은 동지가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58개 모든 도시를 봉쇄하고 국경은 완전히 차단하라. 회의실에 있던 간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전국 봉쇄령이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리명호 동지. 김정은 동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동지. 자네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라. 72시간 안에 주애를 찾아내야 한다. 72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김주애를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위부 1국 부국장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다고 생각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별장으로 향했어요. 현장을 직접 확인해봐야 단서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외부 침입자의 소행일까요? 아니면 내부에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을까요? 김주애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혼자서 멀리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살펴보는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침실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문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김주애가 공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선일이었어요. 정찰총국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죠. 부국장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평양역 뒤편 창고에서 1시간 후에 만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김주의 실종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선일이 가져올 정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충성스러운 보위부 간부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진실을 쫓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도요. 창고 안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문선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그가 온몸을 떨고 있었거든요. 부국장님, 이걸 보세요. 문선일이 USB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게 뭔가? 김여정 동지의 비밀 명령서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김여정 동지의 비밀 명령서라니요. 어떻게 이런 걸 구했나? 정찰총국 서버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었는데 해독에 성공했어요. 문선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국장님, 김주의 동지 실종은 사고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김여정 동지가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김주혜를 납치했다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문선일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증거를 보여줘.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작전명 붉은 그림자 목표 최고 존엄 건강 이상설 유포 및 후계 구조 재편 실행자. 김여정 협력부서 정찰총국 3과 선전선동부 특별팀. 문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김정은 동지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주혜를 이용해서 권력 구조를 바꾸려 한다는 거였죠. 이건 쿠데타 계획이잖아. 제가 중얼거리자 문선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독자적인 정보 조직을 구축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정찰총국과 보위부 내부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믿고 있던 동료들 중 상당수가 이미 김여정 동지 편이었습니다. 부국장님,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문선일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전파 조작기기를 사용해서 김정은 동지의 건강 상태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의료진의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원본과 조작된 버전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원본에는 김정은 동지가 건강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조작된 버전에는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 조작된 보고서가 정치국 위원들에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문선일의 말에 저는 경악했어요. 김여정 동지가 형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문선일 동지, 이 정보를 누구에게 더 알렸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국장님이 첫 번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정보를 김정은 동지에게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김여정 동지는 김정은 동지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부국장님 결정하세요. 이대로 있을 건가요? 문선일이 저를 재촉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이미 충분합니다. 더 기다리면 늦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명호 동지,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라. 누구신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문선일 동지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문선일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저 이미 들켰나 봐요. 무슨 말인가? 어젯밤부터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선일이 발각됐다면 저 역시 안전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자. 부국장님, USB는 가져가세요. 저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문선일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부국장님, 진실을 밝혀주세요. 우리 인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창고를 나서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문선일과 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9시 12분. 문선일로부터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부국장님, 제가 잡혔습니다. 어디 있나? 내가 구하러 갈게.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전화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선일,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주겠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문선일의 외침이 들렸어요. 내가 죽어야 진실이 사는 건가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충성해온 체제가 썩어 있다는 걸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죽임당하는 곳이었다는 걸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손에는 문선일이 목숨을 걸고 건넨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 것인가. 문선일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진실이 사는 건가? 아니요, 문선일 동지. 당신이 죽어서 진실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진실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선일의 죽음이 계속 떠올랐어요. USB 속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집 앞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내는 항상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아내는 소파에 묶여 있었고 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명호 동지, 늦으셨네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보위부 소속인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내 가족은 어디 있나?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무슨 짓이야? 제가 소리치자 그들이 총을 뽑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명령을 받고 온 겁니다. 누구 명령인가? 김여정 동지께서 당신과 대화를 원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딸 하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아빠. 하윤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가지고 놀던 인형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형이었죠. 하윤아, 그 인형 어디서 났어? 아저씨들이 주셨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형 속에 도청 장치가 있을 거라고요. 김여정 측에서 제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 언제부터 우리 집을 감시했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가진 정보예요. USB를 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줄 수 없었습니다. 문선일이 목숨을 걸고 넘겨준 진실이었거든요. 모르겠는데요. 리명호 동지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아시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여정 동지의 직통 전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리명호, 문선일에게서 무엇을 받았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2시간 내에 가져오지 않으면 가족은 제거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2시간이라니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딸들도 무서워하고 있었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알겠어. USB를 가져다 주지. 현명한 선택이군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차고에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폭발물이 있었거든요. 보위부 간부로 일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둔 거였죠. 차고에 있어. 같이 가자. 요원들이 따라왔어요. 저는 천천히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어디 있는 거요? 저기 공구함 안에 있어. 요원 하나가 공구함으로 다가갔어요.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벽에 설치된 비상 스위치를 눌렀어요.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차고 한쪽 벽이 무너지면서 연기가 자욱해졌어요. 요원들이 잠시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빨리 뛰어! 가족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양 외곽까지 도망친 후에야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은신처로 생각해둔 곳이 있었거든요. 동료 정만석이 운영하는 창고였습니다. 정만석아, 나야. 전화를 걸었어요. 명호야.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창고를 좀 써도 될까?
정만석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거든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창고로 향했어요. 하지만 창고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만석이 혼자 있지 않았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명호야. 정만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배신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말이죠. 하지만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저 역시 가족을 지키려 했으니까요. 포위된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 아내와 딸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살아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포위된 창고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창고 뒤편에 하수구가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기어서 빠져나왔죠. 이제 평양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탈북뿐이었어요.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북중 무역 브로커 송기태가 떠올랐습니다. 송 형님, 저 리명호예요. 명호야, 무슨 일이야? 급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송기태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신의주에서 만나자. 내일 새벽 4시. 그날 밤 저희는 화물차에 숨어서 신의주까지 갔어요. 12시간 동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송기태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호야,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형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강 계획이 세워졌어요. 새벽 4시, 김주의 실종 사태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기로 했습니다. 압록강가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중국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송기태가 작은 배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견됐다. 북한 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엎드려. 저는 가족들을 배 바닥에 눕혔습니다. 총알이 물 위로 날아왔어요. 그때 하윤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총알이 하윤이 팔을 스쳤던 거예요. 하윤아. 아내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중국에서도 북한 탈북자들을 잡아서 송환하거든요. 베트남까지 가야 해. 송기태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까지는 정말 지옥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화물차 뒤에 숨어서 며칠을 이동했어요. 검문소마다 들킬까봐 숨을 참았죠. 베트남 국경에서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어요. 빨리 뛰어! 국경 철조망을 넘어서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라오스까지 가야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정글을 헤치고 강을 건너야 했어요. 하윤이 상처가 덧나서 열이 났습니다. 아빠 아파. 하윤이가 약하게 중얼거렸어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경찰에 자수했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태국 경찰이 우리를 난민 수용소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수용소에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하윤이 치료를 받았어요. 상처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5개국을 거쳐온 긴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문선일이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을 이제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로비가 이렇게 밝고 깨끗할 줄 몰랐어요. 사람들 표정도 평양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명호 씨 가족이신가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한지후입니다. 잘 오셨어요.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우리 계획보다 먼저 오셨네요.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계획이요? 리명호 씨가 가져온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송기태 씨를 통해 미리 연락을 받았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한지우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따님 치료부터 받으시죠. 하윤이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병원에서 하윤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한지후와 이야기했습니다. USB를 보여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한지우가 노트북에 연결해서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정보네요. 김여정의 쿠데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이 정보는 국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지우가 전화를 걸었어요. 차장님, 긴급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보위 전원을 소집해 주세요. 잠시 후 여러 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리명호 씨, 상세한 브리핑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주의 실종부터 문선일의 죽음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김여정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려 했는지도 말했어요. 이 음성 파일들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북한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리명호 씨, 안전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지우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가족분들께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남한에 침투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리명호 씨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긴장이 돌았어요. 여기까지 와서도 안전하지 않다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한지우가 특별 경호팀을 배치했습니다. 병원에도 경호원들이 배치됐어요. 짧은 치료에 군의관도 투입했습니다. 저녁에 하윤이 치료가 끝났습니다. 아빠, 이제 안 아파요. 하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한지우가 저희 가족을 위한 임시 숙소를 마련해줬습니다.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김주혜는 정말 살아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정보로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안도했어요. 적어도 아이는 무사하다는 거니까요. 내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신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불빛이 있다니요. 문선일이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다본 하나원은 생각보다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평양의 차가운 건물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원 직원이 저희를 맞아줬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여기서 지내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감시 기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첫 상담에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리명호 씨, PTSD 진단이 나왔네요. 박경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북한에서 겪은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가족 전체가 함께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상담을 받게 됐어요. 이런 배려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매일이 신기했어요. 컴퓨터 수업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김정은을 검색해봤어요.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였어요. 한국어 수업도 받았습니다. 북한 말투를 바꿔야 해요. 왜요? 남한에서 적응하려면 말투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민주주의 수업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다고요? 네, 5년마다 선거를 해요. 비판해도 되나요? 물론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절대 권력만 봐왔는데 말이죠. 아내는 요리 수업을 들었어요. 남한 음식이 다양하네요. 처음 보는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김치 냉장고라는 것도 있어요. 집마다 냉장고가 2개씩 있나요? 하윤이와 하진이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아빠, 여기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하윤이가 밝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딸이 진짜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상담 시간에 박경화 선생님이 물었어요.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죄책감입니다. 어떤 죄책감인가요?
내가 북한을 배신했다는 생각이요. 그게 아니에요. 가족을 지킨 거예요. 선생님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3개월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는 웃음을 되찾았고 아이들은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윤이가 말했어요. 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마지막 날이 왔어요. 이제 사회로 나가실 준비가 됐어요. 박경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나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북한의 리명호가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람으로 말이죠. 하나원을 나와서 저희는 안양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생활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줬어요. 처음 받은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우리 거야?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햇빛이 거실까지 들어왔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밝음이었죠. 첫 번째 도전은 일자리 찾기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중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경력이 특이하시네요. 사장님이 제 이력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실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어요. 회계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소중했어요. 아내는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친절해요. 처음에는 말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어머, 말씨가 특이하시네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북에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셨겠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윤이와 하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말이 달라서 놀림받기도 했죠.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하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걱정과 달리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했어요. 특히 하윤이는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하윤이가 수학을 정말 잘해요. 담임 선생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하윤이가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하윤이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빠, 기뻐요? 하윤이가 상장을 들고 물었어요. 당연히 기쁘지. 그날 밤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이웃들도 점점 저희를 받아들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김치를 나눠주셨어요. 처음이시니까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뭘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동네 아저씨는 회사 일을 도와주셨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내는 밝은 표정으로 장을 보러 다녔고 아이들은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리 대리, 일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북한에서의 리명호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문선일이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을 아직 세상에 알리지 못했거든요. 언젠가는 그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먼저였어요.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남한에서 2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선일이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통일부 산하 인권단체에서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 권력 다툼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여정의 쿠데타 계획부터 문선일의 죽음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참석자들이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니요.
증거가 있나요? 네, 음성 파일과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USB 내용을 공개했어요. 김여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선일,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문선일의 마지막 외침이 끝나고 총소리가 들렸죠. 이건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인권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언론에도 공개하시겠어요?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TV 출연은 정말 떨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을 모셨습니다. 전국에 제 얼굴이 나간다는 게 무서웠어요. 김여정의 권력 장악 과정을 직접 목격하셨다고요? 네, 김주애를 이용한 쿠데타 계획이 있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북한 전문가들이 제 증언을 분석했습니다. 믿을 만한 증언이다. 국정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회 대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됐어요.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손을 들고 선서했어요. 김여정이 실제로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보십니까? 국정감사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3시간 동안 상세하게 증언했어요. 김여정의 권력망부터 김주의 실종까지 모든 걸 말했죠. 북한 내부가 이렇게 불안정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강세진이라는 또 다른 탈북민이 나타난 거예요.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강세진은 북한 군부 출신이었어요. 그가 가져온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정천 장군의 마지막 일기입니다. 일기에는 김정은의 실제 건강 상태가 적혀 있었어요. 김여정이 조작한 의료 보고서와 완전히 달랐죠. 이걸로 김여정의 거짓말이 증명됩니다. 언론의 관심이 폭발했어요. 해외 언론들도 취재하러 왔습니다. 북한 내부 권력 투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언이다.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설하는 날이 왔어요. 세계 각국 대표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온 리명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북한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분 동안 열정적으로 연설했어요. 김여정의 권력 남용부터 인권 탄압까지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진실은 북한을 무너뜨리지 않지만 더 이상 그들을 숨기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서전을 썼어요. 붉은 그림자, 푸른 날개라는 제목으로요. 문선일과 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증언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탈북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거예요. 지금도 저는 계속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선일이 목숨을 걸고 지킨 그 진실을요. 언젠가 북한에도 자유의 바람이 불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